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이 보험과 금융세계에 보이지 않는 마찰 지점들이 참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낡은 규칙이랑 뭐랄까 새로운 기술이 부딪히는 지점도 있고요. 또 기업의 이익이랑 우리 공공의 이익이 충돌하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의 아주 사적인 습관이 은행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되어가는 바로 그 지점들. 아,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오늘 바로 그 마찰 지점들을 저희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마찰 지점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내가 생각했던 보험이랑 실제 보험 사이에 간극이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건데 첫 소식부터 정말 놀랍습니다. 의사가 수술이라고 했는데 보험사가 수술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고요? 네, 바로 그겁니다. 칼을 대지 않은 레이저 시술을 두고 벌어진 일인데요. 레이저 시술이요? 네, 자녀의 점을 제거하려고 레이저 치료를 한 부모님이 보험사에 수술보험금을 청구한 거죠. 네. 그랬더니 보험사가 칼을 쓰지 않았으니 수술이 아니다 이러면서 지급을 거절한 사건입니다. 잠시만요. 보통 진단서에 수술이라고 적혀 있으면 당연히 보험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보험사가 그걸 인정 안 할 수도 있다는 거군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법원의 생각이 달랐어요. 결국 가입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대체 법원은 뭘 기준으로 판단한 겁니까?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법원은 도구가 아니라 목적을 본 겁니다. 목적이요? 네, 이게 칼이냐 레이저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의료 행위가 병변을 제거하기 위해 신체 일부를 파괴하거나 잘라내는 것. 아, 수술의 본질? 그렇죠. 그 본질에 부합하는지를 따진 겁니다. 레이저로 멜라닌 세포를 파괴하는 거나 칼로 조직을 도려내는 거나 그 결과는 같다고 본 거예요. 와, 이건 단순히 레이저 시술 하나에 대한 판결이 아니네요.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맞습니다. 이 판결은요, 빠르게 발전하는 의료기술이랑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낡은 보험약관 사이의 충돌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거든요. 아, 그러네요. 기술은 저만치 앞서가는데 약관은 그대로니까. 네, 지금도 뭐 유전자 치료다, AI 진단이다, 새로운 기술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약관은 여전히 절개, 절단 같은 과거의 단어에 갇혀 있는 거죠. 이건 앞으로 벌어질 수많은 논쟁의 예고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생각한 보장과 실제 보장의 간극이 이런 데서도 드러나는군요. 이런 혼란이 사실 최신 기술에만 있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당장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 가장 시급한 간병보험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럼요. 돈으로 받느냐 사람으로 받느냐 이걸 두고 고민이 크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선택 하나가 정말 위기 상황에서는 하늘과 땅 차이의 경험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 차이요. 네, 흔히 간병의 사용담보라는 게 있고 간병인 지원담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사용담보는 내가 간병인을 쓰고 영수증을 내면 현금을 주는 방식이고요. 지원담보는 보험사에 연락하면 사람을 직접 보내주는 방식이에요. 언뜻 들으면 비슷해 보이는데요. 실제로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건 위기 상황에서 통제권과 편리함 중에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이 질문이랑 같아요. 통제권과 편리함이요? 네, 현금을 받는 방식은 내가 원하는 사람, 심지어 가족을 간병인으로 쓰고 돈을 받을 수도 있어요. 통제권이 나한테 있는 거죠. 아, 그건 장점이네요. 근데 막상 아픈 가족을 앞에 두고 믿을 만한 간병인을 직접 구하는 거, 그거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거든요. 아, 생각만 해도 막막하네요. 반대로 사람을 지원받는 건 무척 편리하죠? 전화 한 통이면 되니까. 근데 어떤 분이 오실지, 우리 가족이랑 잘 맞을지는 알 수 없는, 뭐랄까, 랜덤박스 같은 불확실성이 있는 거고요. 랜덤 박스라니 비유가 확 와닿네요. 정말 단순히 월 보험료나 보장 금액만 보고 비교할 문제가 아니군요. 게다가 병원 종류에 따라서도 보장 금액이 크게 다르다고요. DB손해보험은 일반 병원에서 하루 20만 원까지 주는데 메리츠화재나 삼성화재는 15만 원 수준이고 맞습니다. 요양병원으로 가면 또 달라지고요. 이게 보험사별로 차이가 작지가 않아요. 그렇군요. 어떤 상품은 다른 상품보다 같은 상황에서 25% 이상 더 많은 현금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구매하는 건 단순한 보험 상품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의 구체적인 지원 수준을 선택하는 거다.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런 보장의 간극, 즉 기대와 현실의 차이가 오는 4월부터 도입되는 5세대 실손보험에서는 더 커질 거라고 하던데요. 정확합니다. 5세대 실손보험의 핵심은 보험료를 낮추는 대신에 비급여 항목에 대한 자기부담금을 크게 높인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처럼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치료에 대해서 이제 내 주머니에서 나가야 할 돈이 훨씬 많아진다는 뜻이죠. 그러자마자 보험사들이 바로 그 빈틈을 노리고
경증수술비 담보라는 상품을 밀고 있다고요? 이거 약간 병 주고 약 주는 느낌인데요. 하하, 정말 예리한 비유시네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에서 보장을 줄여놓고 그 줄어든 보장이 불어나면 이 미니보험을 추가로 사세요. 이렇게 권하는 셈이니까요. 어떤 수술들이 해당되나요? 백내장, 치질, 디스크처럼 흔하지만 막상 닥치면 목돈이 드는 그런 수술들이죠. 아,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저렴해진 실손보험료랑 이런 추가 보험료를 더한 총액이 과연 나한테 유리한 건지 이걸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생긴 겁니다. 결국 보험의 세계에서는 내가 아는 만큼만 보장받는다는 말이 다시 한번 실감나네요. 자,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보험사의 전략처럼 이제 금융산업은 우리의 상황, 심지어 데이터까지 분석해서 맞춤형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효도보험이 그 대표적인 사례 아닐까요? 맞습니다. 효도보험이라는 이름 자체도 정말 절묘한 마케팅이죠. 그렇죠. 자녀들의 효심을 자극하면서 동시에 보험사가 가장 가입시키기 어려워하는 집단을 공략하는 전략이니까요. AX 손해보험의 간편가입보험 같은 상품이 대표적이고요. 간편가입이라는 건 만성질환이 있는 부모님도 쉽게 가입할 수 있다는 뜻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세상에 공짜는 없을 텐데 여기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나요? 비밀은 고지의무의 대폭 간소화에 있습니다. 고지의무요? 네. 일반 보험은 수십 가지 질문에 답해야 하잖아요. 근데 간편가입보험은 보통 세 가지만 물어봅니다. 3개월 내 의사소견, 2년 내 입원 수술, 5년 내 암 진단. 아, 딱 세 가지만요. 네, 여기에만 해당 안 되면 고혈압이나 당뇨약을 드시고 있어도 가입이 가능한 거죠. 물론 그 대가로 보험료는 일반 보험보다 비싸집니다. 결국 더 높은 보험료를 내는 대신 가입의 문턱을 넘는 거군요. 이것도 일종의 거래네요. 그렇죠. 보험자는 더 높은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보험료를 더 받는 거고요. 가입자는 아픈 것이 있어도 꼭 필요한 보장들, 예를 들어 노년기에 위험한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 암 진단비 같은 것들을 챙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필요를 파고드는 걸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의 행동 패턴 자체를 분석해서 우리를 보호해주기도 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생명이 AI 시스템으로 1억 7천만 원의 보이스피싱을 막았다는 소식 정말 영화 같던데요. 네, 이상금융거래 탐지 시스템, 줄여서 FDS라는 기술 덕분입니다. FDS요? 네, 이건 뭐랄까, 내 금융활동에 24시간 따라다니는 경호원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호원이요? 네, 평소 나의 금융 리듬을 AI가 학습하는 거죠. 제 금융 리듬이라니 표현이 재밌네요. 네, 늘 강남에서 소액 결제만 하던 사람이 새벽 3시에 갑자기 브라질 ATM에서 거액을 인출하려고 한다. 네. 그럼 시스템이 즉시 이건 주인이 아니다 라고 판단하고 거래를 차단하는 겁니다. 아, 정말 고마운 기술이네요. 사기를 막아주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내 모든 금융 습관을 은행이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있다는 생각이 조금 오싹하기도 합니다. 이건 너무 나간 생각일까요? 아니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바로 그게 기술의 양면성이죠. 현재는 우리를 보호하는 데 주로 쓰이지만 이 기술이 축적한 데이터가 미래에는 대출 심사나 신용등급 산정에 더 정교하게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이 사람은 충동구매 패턴을 보이니 대출 한도를 줄여야 한다라는 식의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는 거죠. 와, 편리함과 감시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나갈 것인가, 이건 앞으로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정말 그렇군요. 시스템이 우리를 보호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올가맬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런 시스템을 역으로 이용해서 사적인 이익을 챙기려는 시도도 있다면서요? 네. 요즘 외곽에 생기는 예쁘고 큰 베이커리 카페들, 그중 일부가 사실은 상속세를 피하기 위한 목적일 수 있다는 이야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저도 그 기사를 보고 저 카페가 그래서 거기에 있었구나 하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일부 자산가들이 가업상속공제라는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입니다. 가업상속공제 말만 들어서는 좋은 제도 같은데요. 대를 이어온 장인기업 같은 곳을 도와주려는 거 아닌가요? 원래 취지는 바로 그거죠. 수십 년간 운영해온 제조업체나 식당 같은 진짜 가업을 자녀가 물려받을 때 상속세 부담 때문에 기업이 분담는 걸 막아주자는 거거든요. 네, 좋은 취지네요. 근데 이걸 악용해서 상속 직전에 갑자기 수십억 원짜리 부동산에 베이커리 카페를 차려놓고 이것도 가업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세금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법의 취지는 무시하고 법의 허점만 파고드는 행위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이걸 조세 회피로 보고 고강도 세무조사를 예고한 건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로 봐야 합니다. 그렇죠. 쉽고 빠른 절세 비법이라는 말처럼 위험한 유혹은 없겠네요. 맞습니다. 당장은 세금을 줄이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몇 배의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한쪽에선 부자들의 편법을 막으려는 움직임이 있고 다른 한쪽에선 정부가 금융개혁 3대 대전환이라는 거창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발표했죠. 서민들을 돕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정부가 발표한 3대 계획은 사실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세 마리 말을 동시에 몰려는 시도랑 비슷합니다. 세 마리 말이요? 네. 첫째,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에 돈을 대주겠다는 건 성장을 위한 채찍질이고요. 둘째, 소상공인과 지방 금융을 살피겠다는 건 분배를 위한 안배죠. 그리고 마지막은요? 마지막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서민금융을 확대하겠다는 건 안정을 위한 고삐를 쥐겠다는 겁니다. 성장, 분배, 안정. 다 중요하지만 동시에 달성하기는 정말 어려운 목표들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당장의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앞으로 정부의 금융정책이 어떤 우선순위를 두고 움직일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청사진으로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아,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군요. 네, 이 방향에 따라 앞으로 우리에게 유리한 대출 상품이 나오거나 금융 환경이 개선될 수 있으니까요. 정부의 이런 고민 속에서도 금융시장의 현실은 아주 냉정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죠. 시장 논리 앞에서 벌어지는 일들. 금융업의 승자와 패자 이야기입니다. 위급 상황에 출동하는 경찰차를 보험사들이 외면하고 있다. 이 소식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경찰차 보험 입찰에 줄줄이 불참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뭔가요? 돈이 안 돼서입니다. 작년에 자동차 보험에서만 6천억 원의 적자를 봤는데 사고 위험이 높은 경찰차 보험은 팔면 팔수록 손해인 믿지는 장사인 셈이죠. 아무리 기업이라지만 사회 안전을 지키는 경찰차 보험을 외면하는 건 좀 심한 것 아닌가요? 이게 바로 보험사의 딜레마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사회적 책임과 기업의 이익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 뉴스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어떤 거죠? 이런 특정 분야의 손실이 계속 쌓이면 결국 보험사는 그 손실을 메우기 위해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를 올리려는 압박을 받게 되거든요. 결국 경찰차의 손실이 제 자동차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결국 남의 이야기가 아닌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역대급 실적을 내면서 웃는 것들도 있습니다. KB금융과 카카오페이. 이 두 회사는 대체 뭘 어떻게 한 걸까요? 이 두 회사의 성공 방식은 금융의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를 보여주는 뭐랄까 두 개의 다른 길과 같습니다. 두 개의 다른 길이요? 네. 먼저 KB금융은 전통 강자의 화려한 변신을 보여줬습니다. 은행 이자 수익에만 기댄 게 아니고요. 보험, 카드, 진권 같은 비은행 부문을 골고루 키워서 5조 8천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 이익을 냈죠. 아, 한쪽에만 의존하지 않았군요. 그렇죠. 마치 백화점이 식품관만으로 장사하는 게 아니라 명품관, 가전, 의류까지 다 성공시킨 것과 같습니다. 그 이익으로 주주 배당금을 2배나 늘렸다는 건 미래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으로 봐도 되겠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반면에 카카오페이는 플랫폼 파괴자의 성공을 보여주죠. 카카오페이요? 네, 설립 이후 처음으로 500억 원의 연간 흑자를 냈는데 이건 단순히 결제가 편해서가 아닙니다. 그럼 뭐죠? 사람들이 매일 쓰는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 안에서 송금, 결제, 증권 투자, 보험 가입까지 모든 걸 해결하게 만든 락인 효과가 성공한 거죠. 락인 효과, 잠금 효과군요. 듣고 보니 KB금융은 백화점 같고 카카오페이는 아마존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정말 완벽한 비유입니다. 한쪽은 모든 금융상품을 갖춘 거대한 금융 백화점으로 진화하고 있고요. 네. 다른 한쪽은 우리 생활의 모든 데이터를 기반으로 금융까지 집어삼키는 거대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용할 금융 서비스는 결국 이 두 가지 모델 중 하나, 혹은 이 둘이 결합된 형태가 될 겁니다. 네. 오늘 정말 깊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보험 약관의 단어 하나가 가진 무게부터 우리의 데이터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전쟁, 그리고 금융산업의 거대한 흐름까지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단순히 흩어져 있던 뉴스 조각들을 연결해서 청취자 여러분이 금융의 큰 그림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거리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오늘 우리는 법원이 수술이라는 단어 하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걸 봤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거든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무심코 서명하는 수많은 계약서 속의 평범한 단어들, 예를 들어 중대한, 영구적인, 직접적인 원인 같은 단어들. 이런 단어들은 과연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의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정의는 기술이 모든 것을 바꾸는 10년, 20년 뒤의 미래에 과연 우리 편에 서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를 옥죄는 족쇄가 될까요?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